walking around so far. Seoul is really pretty. They do a really good job with all their landscaping. There's so much greenery. 지금 이스라엘 국방부와 교육부가 동시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2026년 기준 한국을 찾는 이스라엘인이 전년 대비 무려 513%나 폭증하며 이스라엘 전역에 한국이라는 키워드가 유례없는 국가적 현상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란과의 전면전 위기 속에서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떠났던 하레알 국제학교 수재 20명의 집단 귀국 거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를 짊어질 리더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보인 행보는 전 세계 외신들을 경악해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야훼께서 약속하신 진짜 땅입니다. 현직 방위군 고위 장성의 딸인 야라는 서울에 도착한 지 단 3일 만에 부모에게 전화해 한국 유학을 선포했고 심지어 귀국 당일에는 한국을 떠나지 않겠다며 숨어버리는 초유의 실종 소동까지 벌였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최상위 1% 아이들은 한국에서 무엇을 본 것일까요? 제 이름은 야라입니다. 올해 18살이고 이스라엘의 심장인 텔아비브에서 가장 높고 화려한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18회를 사는 동안 그 눈부신 바다를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온전히 즐겨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최근 며칠 동안 그 바다는 저에게 평화의 상징이 아니라 언제 죽음이 날아올지 모르는 공포의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이스라엘 방위군의 고위 장성이십니다. 구체적인 부대 명칭과 계급은 엄격한 국가 기밀이라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버지는 집에서 침대에 누워 주무실 때조차 허리춤에 실탄이 장전된 글록 권총을 차고 계십니다. 이번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 사태가 터진 이후로는 아예 집에 들어오시지도 못하고 지하의 깊은 벙커 상황실에서 작전을 지휘하고 계시죠. 어머니 역시 글로벌 보안, 소프트웨어 회사를 이끄는 최고 경영자이십니다. 두 분의 철저한 통제 아래 저의 삶은 언제나 빈틈없는 경호와 삼엄한 경계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하레알 국제학교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짊어질 국가의 최고 엘리트 리더들을 길러내는 명문 기관입니다. 제 단짝 친구 타마르의 아버지는 현직 국회의원이고 늘 붙어 다니는 남학생 노암의 어머니는 대법관이십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무려 4개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도록 훈련받았고 복잡한 미적분과 최고급 프로그래밍 코딩을 배웁니다. 하지만 그 어떤 엘리트 교육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필수 과목은 다름 아닌 실탄 사격술과 화학전, 테러에 대비한 방독면 착용법, 그리고 폭발물 회피 기동 훈련입니다. 외부 사람들은 우리의 화려한 삶을 부러워할지도 모릅니다. 최첨단 빌딩 숲과 막대한 부유함, 그리고 이미 완벽하게 보장된 눈부신 미래까지 모든 것을 다 가졌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자신은 너무나도 뼈저리게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겉보기에만 번지르르한 화려한 황금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수인들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분위기 좋은 노천 카페에서 친구들과 달콤한 브런치를 먹다가도 테이블 아래에 주인 없는 가방이 보이면 그 즉시 먹던 것을 멈추고 현장을 벗어나 폭발물 의심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 입구에 들어설 때마다 완전 무장을 하고 M16 소총을 든 보안 요원들에게 가방 속을 샅샅이 검사받아야만 겨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팽팽한 긴장감과 생존에 대한 지독한 불안은 마치 폐로 들이마시는 공기처럼 너무나도 당연하고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졸업반 수학여행 목적지가 결정되던 그날, 교실의 풍경을 저는 아마 죽는 날까지 평생토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은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치달아 이란의 대규모 보복, 공습 위협이 속보로 쏟아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전 물리학 심화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이던 때 고요하던 교실의 공기를 찢어발기듯 날카롭고 섬뜩한 사이렌 소리가 학교 전체에 미친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적색경보 발령, 탄도 미사일 접근 중, 전원 즉시 지하 벙커로 대피하라. 이번에는 단순한 로켓포가 아니었습니다. 이란 본토에서 날아오는 육중한 탄도 미사일 경보였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다급한 기계음에 우리는 입술을 꽉 깨물고 질서정연하게 책상 밑으로 들어갔다가 담임이신 갈리아 선생님의 절제된 수신호에 맞춰 복도 끝에 위치한 지하 6층 깊이의 방공호로 빠르게 뛰어내려갔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서늘한 지하실의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철의 비릿한 향이 폐부를 찔렀습니다. 방공호의 육중하고 차가운 강철문이 쾅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혔습니다. 습하고 어두컴컴한 그 좁은 공간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어깨를 맞댄 채 체온을 나누며 숨을 죽이고 가장 끔찍한 90초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내 머리 위 아주 먼 대기권 밖에서부터
하늘을 지키는 방패인 에로우 요격 미사일이 날아오는 적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끔찍한 파공음과 둔탁한 폭발음이 연달아 울려 퍼졌습니다. 쿵, 쿠궁. 거대한 진동을 타고 방공호 천장에서 미세한 콘크리트 먼지가 눈처럼 떨어져 내렸습니다. 누군가는 기도를 했고 누군가는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바로 그 칠흑 같은 어둠과 뽀얀 먼지 속에서 갈리아 선생님이 굳은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이번 졸업 수학여행지는 대한민국 서울로 최종 확정되었다. 내일 밤 비행기로 출발한다. 그 순간 벙커 안은 머리 위에서 터지는 미사일 폭발음보다 훨씬 더 거대한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타마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핏대를 세우며 외쳤습니다. 선생님, 한국이라고요? 지금 제정신이세요? 중동 전체가 불바다가 되고 영공이 다 다치게 생겼는데 아시아로 간다고요? 게다가 한국은 북한이랑 대치 중인 휴전 국가잖아요. 거기도 머리 위에 핵무기가 있는 나라라고요. 옆에 있던 노암도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차라리 유럽 알프스 산맥 깊은 곳이나 뉴질랜드처럼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가고 싶어요. 여기서도 맨날 방공호에 처박혀 미칠 지경인데 여행까지 가서 또 군사분계선 코앞에 있는 나라를 가야 하나요? 아이들의 격렬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한국은 훌륭한 반도체와 자동차를 만드는 고도로 발전된 나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우리 이스라엘처럼 머리 위에 거대한 적을 두고 전쟁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아주 위험한 화약고라는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며칠 만에 수척해진 얼굴로 집에 잠깐 들르신 아버지께 수학여행 동의서를 내밀었을 때 아버지는 대리석 식탁을 주먹으로 거칠게 내리치며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야라, 네가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느냐. 지금 우리는 이란과 전면 충돌 직전이야. 국가 비상사태라고. 그런데 하필이면 한국을 가겠다고? 거긴 우리와 안보 상황이 똑같아. 아니 어쩌면 지형적으로 더 끔찍한 곳이다. 휴전선에서 수도 서울 도심까지 거리가 고작 50km야. 적의 장사정포 사정거리 안에 1000만 명의 시민이 인질로 갇혀있는 형국이라고. 우리로 치면 텔아비브 바로 옆 동네에 거대한 적국 부대가 진을 치고 있는 꼴이랑 똑같아. 그런 위험천만한 곳에 내 하나뿐인 딸을 보낼 수는 없다. 절대 안 돼. 아버지의 핏발선 눈동자와 갈라진 목소리.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아버지의 그 극렬한 반대 속에서 기묘하고도 강렬한 호기심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맹렬하게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동이 불타고 있는 지금 우리 이스라엘과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한 무기의 위협을 머리 위에 이고 살아가는 나라.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넷플릭스 화면 속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한국인들의 표정은 그토록 한 점의 구김살 없이 밝게 빛날 수 있는 걸까?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들이 한밤중에 강변을 평화롭게 산책하며 치킨을 먹는 그 비현실적인 풍경들은 전부 국가에서 체제 선전을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낸 가짜 세트장인 걸까? 저는 아버지께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아빠, 저는 그 나라의 평화가 진짜인지 아니면 꾸며진 가짜인지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요. 저도 이제 곧 군복을 입어야 하는 성인이에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는 평화의 진짜 모습이 어떤 건지 제 스스로 판단하고 배울 수 있게 허락해주세요. 밤을 새운 끈질긴 설득 끝에 결국 아버지는 위급 상황 발생 시 그 즉시 이스라엘 대사관으로 도피한다는 엄격한 서약서를 제게 받고 나서야 무거운 허락을 내리셨습니다.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날 밤 제가 가방에 챙긴 것은 예쁜 원피스나 뷰티 유튜버들이 쓰는 화장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커다란 캐리어에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곳에 군사용 정밀 위치 추적기를 단단히 챙겨 넣었습니다. 행여나 테러리스트에게 납치될 상황에 대비해 여권의 빳빳한 속지 사이사이에는 고액권의 달러, 비상금을 얇게 펴서 숨겼습니다. 누군가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최악의 전시 상황을 대비하는 것, 그것이 제가 18회 동안 뼈저리게 배워온 세상의 진짜 모습이었으니까요. 출국 당일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고 억압적인 보안 검색을 거쳐야 했습니다. 중동 곳곳에서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는 뉴스 속보가 공항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완전 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의 날카로운 눈초리, 폭발물 탐지견들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공간을 가득 채운 무전기의 차가운 기계음. 그것이 우리에게는 숨이 막히면서도 동시에 가장 안도감을 주는 생존의 소리였습니다. 극도의 긴장감 속에 우회 항로를 거쳐 비행기에 오르고 10여 시간이 훌쩍 지났을 무렵 기내 스피커에서 기장님의 차분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곧 목적지인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현지 시각은 밤 11시 30분입니다.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둔탁한 충격과 함께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낯선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겉옷 주머니 속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잔뜩 움츠러든 어깨를 하고 굳은 표정으로 비행기 밖을 향해 조심스럽게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적성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시아의 화약고에 발을 디디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항 터미널로 들어서는 순간 우리가 단단히 각오했던 긴장의 첫 발걸음은 예상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린 채 모두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굳게 믿고 평생을 바쳐 대비해왔던 세상의 상식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거대한 충격이 바로 그 환하게 빛나는 공항 한복판에서부터 우리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타마르가 제 팔을 강하게 움켜쥐며 턱을 벌린 채 속삭였습니다. 야라, 여기 진짜 지구 맞아? 가장 먼저 우리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압도적인 빛의 향연이었습니다. 방공호의 어두컴컴한 백열등 불빛과 야간 등화관제로 어두침침한 텔아비브의 밤에만 익숙해져 있던 우리에게 인천국제공항의 첫인상은 그야말로 시각적인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천장은 아득하게 높았고 끝없이 펼쳐진 바닥은 대리석인지 거울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투명하게 반짝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시설보다 우리에게 더 큰 공포와 경악을 안겨준 것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야라, 무장군인은 다 어디 있는 거야? 왜 소총을 든 사람이 안 보이지? 노암이 사색이 된 얼굴로 불안하게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출발했던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공항에서는 5m 간격마다 실탄이 장전된 M16 자동 소총을 맨 특수부대원이 서 있고 게이트 입구에는 거대한 장갑차가 포신을 겨눈 채 버티고 있습니다. 중동의 전운이 최고조에 달한 지금은 그 경계가 2배로 삼엄해졌죠. 그런데 이 거대한 대한민국의 관문에는 소총을 든 무장 병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총을 든 군인은커녕 우리가 익숙하게 보아왔던 중무장 경비 인력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 눈앞에 나타난 것은 전면에 귀여운 웃는 표정의 화면을 띄운 채 바닥을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기어다니는 로봇 청소기 뿐이었습니다. 청소 중입니다. 잠시만 비켜주세요. 한국어 안내 음성과 함께 로봇이 제 발 앞을 스치듯 지나가자 뒤에 있던 타마르가 기겁을 하며 비명을 지르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바닥에 굴러다니는 사제 폭탄이라도 본 것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노암이 제 귓가에 대고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이 공항 보안 시스템 완전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열어두면 테러범이 가방에 생화학 무기나 폭탄을 숨겨 들어와도 누가 제지하겠어. 여긴 북한이랑 전쟁 중인 나라 맞아? 저도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국가 핵심 시설의 보안 방식이 우리와 이토록 다르다니. 한국인들은 집단으로 안전 불감증에 걸린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극도의 불안감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까다롭고 고압적인 질문 세례를 예상했습니다. 이스라엘 여권을 내밀면 전 세계 어느 공항에서나 요주의 인물로 분류되어 따로 취조실로 불려가거나 짐을 모조리 뒤집어 까는 굴욕을 겪어야 하니까요. 군 복무는 마쳤느냐? 폭발물이나 총기를 다룰 줄 아느냐? 중동 테러 단체와 연관이 있느냐? 같은 날 선 질문들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며 잔뜩 긴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제 차례가 되어 심사대 앞에 섰을 때 제 여권을 받아든 심사관은 저를 올려다보며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어떤 의심의 눈초리도 경계의 빛도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당황해서 제자리에 멍하니 서서 머뭇거리는 사이 옆에 서 있던 공항 안내 직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이제 진짜 검문을 하러 오는구나 싶어 백팩 가방끈을 손가락이 하얘지도록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유창하고 상냥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시군요. 이쪽 스마트 패스 라인을 이용하시면 기다리지 않고 더 빨리 나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우리는 홀린 듯이 그녀가 안내하는 최첨단 기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여권의 바코드를 스캔하고 카메라에 얼굴을 비추자마자 유리 게이트가 1초도 안 되어 스르륵 열렸습니다.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부드러웠습니다. 이 거대한 공항에서 우리를 통제하는 것은 험악한 표정으로 총을 든 군인이 아니라 완벽하게 설계된 보이지 않는 최첨단 시스템이었습니다.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억압이 아니라 조용하고 친절하지만 그물망처럼 빈틈없는 관리 그 자체였습니다. 수화물을 찾는 컨베이어 벨트 앞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상단 전광판에
수화물 도착 예정 시간 3분 후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는데 정말로 초침이 정확히 3분을 가리키는 순간 제 캐리어가 벨트를 타고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행여나 누가 내 짐을 훔쳐갈까봐 카트 손잡이를 잔뜩 힘주어 쥐고 주변 사람들을 노려보던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지고 민망해질 정도였습니다. 모든 수속을 마치고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국의 밤 기후는 뺨을 얼얼하게 할 만큼 차가웠지만 묘하게 상쾌했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대형 리무진 버스에 짐을 싣고 푹신한 자리에 몸을 뉘었습니다. 버스가 거대한 바다를 가로지르는 인천대교 위를 달리기 시작했을 때 제 스마트폰이 주머니 속에서 짧게 진동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야라, 공항에는 잘 도착했니? 주변에 위험해 보이는 요소는 없었고 공항 내부의 무장 경비 병력은 대략 몇 명이나 배치되어 있더냐. 우리 쪽 상황이 지금 매우 안 좋다. 긴장을 늦추지 마라. 저는 아버지의 문자를 보고 잠시 멍하니 액정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깊은 지하 벙커 작전 상황실에서 숨막히는 레이더 모니터를 바라보며 제 안위를 걱정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것 같으면서도 찬란하게 깨어 숨쉬고 있는 한국의 거대한 밤 풍경을 눈에 담으며 천천히 답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아빠, 여기는 제가 알던 세상이랑 너무 달라요. 총을 든 군인이 안 보여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고요. 그런데 아빠, 정말 이상하게도 3중 철조망이 쳐진 텔아비브의 우리 집보다 여기가 훨씬 더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버스는 화려한 불빛이 춤추는 서울 도심을 향해 맹렬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버스가 서울의 심장부인 강남대로에 진입한 지 불과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 길거리 한복판이었습니다. 짧은 치마를 입고 귀에 무선 이어폰을 낀 젊은 여자가 혼자서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태연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일행이나 경호원도 없는데 그녀는 전혀 주의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저기 좀 보세요. 저 여자 지금 혼자 걷고 있는 거 맞죠? 제 외침에 타마르와 노암도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백주 대낮에도 여성 혼자 걷는 것은 표적이 되기 십상이며 특히 지금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는 야간 통행 자체가 목숨을 건 도박이니까요. 아니, 전 세계 어느 선진국을 가도 새벽 1시에 여성이 저토록 무방비한 상태로 번화가를 걷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18해 동안 꿈꿔왔지만 지구상에 감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굳게 믿었던 완벽한 자유의 풍경이었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숙소인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웠을 때 시계는 이미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시차 때문이기도 했지만 아까 강남대로에서 본 그 비현실적인 풍경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침묵을 깬 건 제 배꼽시계였습니다. 꼬르륵. 옆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타마르가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야라, 나도 배고파 죽겠어. 비행기에서 기내식 먹은 게 전부잖아. 우리 뭐 좀 먹을까? 야, 이 시간에 문 연 곳이 어디 있어? 텔아비브에서도 새벽 2시엔 술집 빼고 다 닫잖아. 게다가 여긴 외국이야. 밖에 나가는 건 너무 위험해. 아까 버스 타고 오면서 봤잖아. 불 켜진 가게들 엄청 많던데 배고파서 도저히 못 자겠어. 우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솔교사인 갈리아 선생님 방의 문을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선생님도 아직 깨어 계셨습니다. 선생님, 저희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데 호텔 바로 앞 편의점이라도 잠깐 다녀오면 안 될까요? 호텔 바로 건너편이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절대 딴 길로 새지 말고 20분 안에 무조건 돌아와야 한다. 수상한 사람이 보이면 즉시 호텔 안으로 뛰고.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로비로 내려온 우리는 호텔의 회전문을 나서자마자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피부에 와닿은 것은 지독한 낯선 안정감이었습니다. 어두침침한 골목이나 으슥한 사각지대는 없었습니다. 가로등은 대낮처럼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고 거리 곳곳에 있는 24시간 편의점들이 마치 바다의 등대처럼 안도감의 불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호텔 바로 건너편에 있는 편의점의 유리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르바이트생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스마트폰을 보다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잔뜩 주눅든 채로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열대에는 수십 가지 종류의 컵라면, 오색찬란한 김밥, 빵, 그리고 신선한 우유와 음료수가 빈틈없이 꽉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음식 쌓여있는 것 좀 봐. 당장 전쟁이 터져서 방공호에 갇혀도 여기서 1년은 거뜬히 버티겠다. 노암이 감탄하며 삼각김밥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의 기운이 감돌면 마트의 생필품과 식료품이 하루아침에 동이 납니다. 진열대는 텅텅 비고 사람들은 사재기를 하느라 혈안이 되죠. 그런데 북한의 포문이 코앞에 있는 이 도시의 편의점에는 식량이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먹고 싶은 라면과 김밥, 그리고 노란색 바나나 맛 우유를 골랐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점원이 서툰 영어와 손짓으로 친절하게 전자레인지 사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밖으로 나와 편의점 앞 파라솔 의자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따는 라면을 먹었습니다. 새벽 2시 30분. 이스라엘이었다면 장갑차를 앞세운 순찰차가 경광등을 번쩍이며 지나가거나 야간 검문 검색을 받았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서울의 거리에서는 야근을 마친 듯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피곤하지만 웃는 얼굴로 지나가고 335 모여 간식을 먹으며 수다를 떠는 젊은이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야, 저기 좀 봐. 타마르가 라면 국물을 마시다 말고 손가락으로 길 건너편을 가리켰습니다. 편의점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 초입에 있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간판에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고 문이 활짝 열려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가게 안에는 사람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호기심과 경계심이 동시에 발동한 우리는 라면 그릇을 치우고 그 수상한 가게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 안으로 발을 들이자 경쾌한 팝송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점원이 없었습니다. 카운터는 텅 비어 있었고 거대한 냉동고들만 윙윙거리는 기계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안에 아무도 없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영어로 불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창백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뭐야, 여기 진짜 주인 없는 가게야? 화장실 갔나? 우리는 가게 안을 빙 둘러보았습니다. 수백 개의 아이스크림과 과자들이 주인을 기다리듯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산대 위에는 직원을 대신하는 네모난 기계 덩어리, 키오스크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노암이 심각하게 굳은 표정으로 제 팔을 강하게 잡아 끌었습니다. 야, 당장 나가자. 이거 느낌이 너무 안 좋아. 왜 그래? 이건 완벽한 함정이야. 세상에 주인이 감시하지 않는 가게가 어디 있어. 폭발물이 숨겨져 있는 미끼거나 아니면 우리 같은 외국인들을 도둑으로 몰아넣으려는 함정 수사야. 이스라엘에서 주인 없는 공간은 무조건 죽음의 지대라고 배웠잖아. 저기 위를 봐. 감시 카메라가 우리 움직임을 다 찍고 있어. 빨리 여기서 나가야 돼. 노암의 다급한 목소리에 제 등골도 서늘해졌습니다. 맞습니다. 누군가가 감시하지 않는 열린 상점에 물건이 가득하다는 건 논리적으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깡패들이 들이닥쳐서 물건을 다 훔쳐가거나 기계를 부숴버리면 어쩌려고 이렇게 무방비로 내버려 둔단 말인가요? 우리가 잔뜩 겁을 먹고 뒷걸음질 치며 가게 밖으로 빠져나가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책가방을 맨 중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한 명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가게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덩치 큰 외국인인 우리를 힐끗 쳐다보지도 않고 너무나도 익숙하게 냉동고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하나를 쏙 꺼내더니 당당한 걸음으로 기계 앞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삑! 아이는 능숙하게 바코드를 찍고 자기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기계 입구에 밀어 넣었습니다. 달그락! 거스름돈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가게 안을 울렸습니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동전을 챙겨 주머니에 넣고는 아이스크림 껍질을 까서 입에 물고 유유히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석상처럼 얼어붙어 한동안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방금 뭐였어? 저 아이 그냥 기계에 계산하고 나간 거야? 주인이 안 보는데도 그냥 돈을 냈다고? 타마르가 너지 나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감시하는 억압적인 힘이 없는데도 스스로 규칙을 지키는 아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훔쳐갈 기회가 사방에 널려 있는데도 단 한 명도 물건에 손대지 않는 밤거리. 이것은 단순히 치안이 좋거나 경찰력이 우수하다는 말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충격적인 사회 현상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전 국민이 태어날 때부터 도덕 교과서를 달달 외우고 나오는 거야? 어떻게 생판 모르는 남들끼리 서로를 이렇게 완벽하게 믿을 수 있어? 노암에 떨리는 질문에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작은 동네 마트에 들어갈 때조차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고 가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서로를 끝없이 의심하고 경계하는 것만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생존 방식이니까요. 그런데 이곳 대한민국은 정반대였습니다. 서로를 믿는 것이 특별한 선행이 아니라
아주 당연한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총구가 우리를 억압하고 겨누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신뢰의 그물망이 이 거대한 사회를 무너지지 않게 든든히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거룩한 성소에 홀린 듯 다시 가게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각자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을 골라 들고 키오스크 앞에 경건하게 섰습니다. 화면에 영어 메뉴를 누르고 카드를 꽂아 결제를 마쳤습니다.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기계에서 흘러나온 단조로운 음성이었지만 그 순간 저에게는 이 세상 그 어떤 다정한 환영 인사보다도 더 뭉클하고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당신을 믿습니다. 이곳은 안전합니다. 라고 속삭여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제 손에 들린 아이스크림의 온도는 차가웠지만 제 가슴속은 주체할 수 없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르가 아이스크림을 크게 한 입 베어 물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중얼거렸습니다. 야라, 나 진짜로 여기서 살면 매일 밥 먹는 신경 안정제 약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에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쓸쓸하면서도 후련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새벽 3시를 향해 가는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눈부시게 밝았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원자력 발전소나 전기가 만들어낸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이곳을 살아가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되어 만들어낸 숭고한 신뢰의 빛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총구의 위협 없는 달콤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날이 밝고 본격적인 서울 투어에 나섰을 때 갈리아 선생님이 우리를 이끌고 간 곳은 화려한 쇼핑몰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뼈아픈 이스라엘 독립전쟁의 역사와 너무나도 소름 돋게 닮은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무언가를 목격하게 됩니다. 아빠, 우리는 왜 이렇게 총을 들고 살아야 해? 제가 전시 상황실에 있는 군인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오열하며 던지게 될 그 충격적인 질문의 시작이 바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부신 아침 햇살이 호텔 방의 암막 커튼 틈새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겪었던 그 비현실적인 충격과 달콤함이 아직 입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갈리아 선생님은 평소의 엄격한 표정 대신 무언가 깊은 의미를 품은 듯한 오묘한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자, 아이들아. 오늘은 너희에게 아주 특별한 곳을 보여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을 흔히 아시아의 형제 국가라고 부른단다. 그저 지리적으로 주변이 온통 적국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런 별명이 붙은 걸까? 오늘 우리는 그 진짜 이유를 아주 뼈저리게 확인하게 될 거다. 우리를 태운 대형 버스는 화려한 유리 빌딩 숲을 지나 서울의 중심부인 용산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웅장한 마천루와 바쁘게 걸음을 재촉하는 수많은 인파를 보며 이 화려하고 활기찬 도시가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버스가 거대한 광장 앞에 멈춰 섰을 때 우리는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바로 전쟁기념관이었습니다. 광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압도적인 크기의 거대한 청동 조각상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총을 들고 돌격하는 군인들, 피난짐을 이고 가는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 공포에 질려 우는 어린아이의 표정까지 그 모든 고통과 절규가 차가운 청동에 생생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발걸음을 완전히 멈추게 만든 것은 거대한 돔 형태 위에 우뚝 서 있는 형제의 상이었습니다. 국군 장교 복장을 한 형과 인민군 병사 복장을 한 어린 동생이 전쟁터 한가운데서 서로를 마주 안고 있는 그 처절한 모습. 총을 버리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오열하는 그 조각상을 올려다보는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날카로운 칼에 베인 것처럼 깊게 찌릿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역시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그리고 주변의 거대한 아랍 국가들과 수십 년째 끊임없이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으니까요. 어쩌면 우리도 저 조각상 속의 슬픈 형제들처럼 본질적으로는 같은 땅을 공유하는 인간이면서도 서로의 심장에 총부리를 겨누는 비극의 굴레에 갇혀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무거운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숙연해진 발걸음으로 전시실 안쪽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흑백 사진과 낡은 군복, 그리고 핏자국이 선명한 철모들이 70여 년 전의 참상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6월 25일 새벽, 북한의 전면적인 기습 남침, 불과 3일 만에 수도 서울 함락. 그리고 국토의 90%를 점령당하고 저 아래쪽 부산 바닷가까지 밀려난 절체절명의 위기. 전시물에 적힌 영문 설명을 읽어 내려가던 노암이 창백해진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야라,
이거 우리 이스라엘의 독립전쟁 때랑 완전히 똑같잖아. 맞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국가 건국을 선포하자마자 주변의 아랍 5개 국가가 동시에 전차를 몰고 쳐들어왔던 그 피바람 부는 첫날, 우리 역시 지도 위에서 영원히 지워질 뻔한 끔찍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2억 마일리 떨어진 이곳 대한민국의 역사도 우리와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아무런 지하 자원도 없고 든든하게 도와줄 우방국조차 제대로 없던 가난하고 힘없는 신생 독립구, 뼈아픈 식민 지배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터져버린 같은 민족끼리 피를 마시는 동족 상잔의 거대한 비극이었습니다. 전시관을 천천히 걸으며 우리는 한국인들이 겪어낸 처절하고 끔찍한 생존의 기록을 보았습니다. 앳된 얼굴로 총을 든 학도병들의 피 묻은 편지, 총알이 관통한 녹슨 수통, 그리고 모든 것이 불타 무너져 내려 완벽한 폐허가 되어버린 흑백 사진 속의 서울. 그 사진 속의 지옥 같은 풍경은 불과 몇 시간 전 우리가 버스를 타고 지나왔던 최첨단 도시 서울과는 도저히 같은 공간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갈리아 선생님이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저희를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새카만 잿더미 위에서 다시 시작했단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황량한 사막에서 맨손으로 오렌지 나무를 키우며 기적처럼 나라를 세웠듯이 이들 역시 피와 땀, 그리고 꺾이지 않는 맨주먹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눈부신 기적을 만들어낸 거야.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전사자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새겨진 전사자 명비 회랑으로 나갔습니다. 끝도 없이 거대하게 이어진 검은 대리석 벽면 위로 수십만 개의 이름들이 침묵 속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희생의 이름들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서 있는 평화롭고 찬란한 서울을 무너지지 않게 받치고 있는 가장 거대하고 튼튼한 기둥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주머니 속에서 짧고 강한 진동이 울렸습니다. 군용 암호화 통신망을 통한 아버지의 영상 통화였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화면을 열었습니다. 액정 화면 속 아버지는 흙먼지가 묻은 전투복을 입은 채 수많은 작전 지도가 번쩍이는 지하 벙커 상황실을 등지고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눈 밑에는 피로의 흔적인 짙은 그림자가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야라,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니? 거긴 위험한 조짐은 없고 지금 우리 쪽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 영공 통제가 강화되었고 긴장을 늦추지 마라. 아버지의 거칠고 다급한 목소리. 평소에 저였다면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렸겠지만 그날은 목구멍이 턱 막혀 도무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눈앞에 넓게 펼쳐진 눈부시도록 평화로운 서울의 맑은 하늘과 스마트폰 화면 속에 갇힌 채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몰라 극도로 긴장한 아버지의 피곤한 얼굴이 너무나도 잔인하게 대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빠, 저 지금 여기 전쟁기념관에 와 있어요. 그래, 거기도 우리 이스라엘의 야드바셈 추모관처럼 아주 슬프고 끔찍한 기억이 묻힌 곳이겠구나. 아버지는 화면 너머로 낮게 한숨을 쉬며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의 방향을 돌려 전사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검은 대리석 벽면을, 그리고 저 멀리 광장에서 웃으며 뛰어노는 한국의 어린아이들을 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아빠, 근데 여기는 뭔가 완전히 이상해요. 여기도 우리랑 똑같이 휴전 중인 나라잖아요. 뉴스에서는 북한이 당장이라도 미사일을 쏠 것처럼 으름장을 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길거리를 걷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그늘이 단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내일 당장 전쟁이 날까봐 생수나 식량을 사재기하지 않아요. 길거리 지하철에서 방독면을 챙겨 다니는 사람도 없고요. 제 목소리는 주체할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고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아버지의 표정이 당황한 듯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미친 듯이 울려대는 적색 사이렌 소리에 가슴을 졸이며 방공호로 뛰어들어가는데 우리는 그저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남는 것, 생존 그 자체가 유일한 삶의 목표인데 아빠, 이 나라 사람들은 달라요. 이 사람들은 생존을 뛰어넘어서 삶 그 자체를 눈부시게 즐기고 있어요. 방공호에 숨는 대신 거리에 꽃을 심고 총을 드는 대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어요. 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간신히 삼키며 18해 동안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억눌러왔던 질문을 마침내 아버지의 심장을 향해 던졌습니다. 아빠, 어쩌면 우리가 여태껏 싸워왔던 방식이 근본적으로 틀린 건 아닐까요? 오직 강력한 무력과 총칼로만 우리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아버지의 생각이, 우리 이스라엘의 그 오만한 믿음이 애초부터 완전히 틀려먹었던 건 아닐까요? 스마트폰 화면 너머 지하 벙커 상황실에 앉아 계신 최고위 장성. 제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화면이 멈춘 것이 아닐까
착각할 정도로 길고도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흔들리는 눈동자 너머로 레이더 화면의 붉은 불빛들이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떨구며 아주 작고 갈라진 목소리로 하지만 제 가슴을 강하게 때리는 진심을 토해내셨습니다. 야라, 네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지금 네가 그곳에서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것. 총을 들지 않아도 두 발 뻗고 잠들 수 있는 세상. 매일 밤 방공호로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평범한 일상. 사실은 그게 바로 아빠가 내 청춘과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너에게 꼭 물려주고 싶었던 진짜 승리의 미래란다. 전화를 끊고 저는 전사자 명비의 검은 대리석 벽에 이마를 기댄 채 한참을 서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반도체를 잘 만들고 경제만 벼락같이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뼈가 시리도록 끔찍한 잿더미와 폐허 속에서 눈물로 씨앗을 뿌려 희망이라는 거대한 꽃을 피워낸 가장 위대한 정원사들이었습니다. 무자비한 총칼과 차가운 미사일로만 억지로 짓눌러 지키는 평화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피눈물 나는 노력, 그리고 용서로 단단하게 다져올린 진짜 평화. 그것이 대한민국이 우리 이스라엘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으면서도 결정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다른 가장 거대한 차이점이었습니다. 우리는 붉어진 눈으로 기념관을 빠져나와 다시 대형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낯선 희망이 불꽃처럼 벅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총구 없이도 방공 없이도 인간은 이토록 눈부시고 아름다운 사회를 재건할 수 있다는 완벽한 증명서를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섣부른 감동과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버스에 올라 잠시 눈을 붙이려 했지만 갈리아 선생님의 다음 한마디가 우리를 단번에 각성시켰습니다. 선생님이 버스 기사님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끔찍한 목적지를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버스의 방향이 서서히 북쪽을 향해 틀어지자 차창 밖의 풍경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매일 겪었던 생지옥, 평화라는 껍데기가 완벽하게 찢겨나간 한반도에 소름 끼치는 민낯이 숨겨진 곳이었습니다. 자, 아이들아. 서울의 눈부신 발전과 아름다운 껍데기를 보았으니 이제는 이 나라가 그 화려함을 지키기 위해 매 순간 치르고 있는 끔찍한 대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마주할 시간이다. 버스가 서울 도심을 관통하여 북쪽을 향해 끝없이 뻗은 자유로라는 이름의 고속도로에 진입했을 때 갈리아 선생님의 목소리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서울의 세련된 고층 빌딩과 평화로운 한강의 모습에서 거칠고 차가운 철조망으로 뒤덮인 강변으로 순식간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귓가를 때리는 공기의 질감조차 서늘하게 가라앉는 것이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던 타마르의 숨소리가 묘하게 거칠어졌습니다. 강줄기를 따라 끝도 없이 이어진 날카로운 이중, 삼중의 철책선, 그 위를 위협적으로 덮고 있는 원형 유령 철조망, 그리고 일정한 간격마다 우뚝 솟아있는 잿빛 콘크리트 초소들, 심지어 도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언제든 터뜨려 적의 전차 진입을 막을 수 있게 설계된 거대한 대전차 방호벽까지. 그 끔찍하고 살벌한 풍경들은 우리 이스라엘 학생들이 태어날 때부터 뼛속 깊이 각인되어 있는 지독한 트라우마를 사정없이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가자 지구와 맞닿은 남부 국경 혹은 레바논 무장 정파와 대치하고 있는 살얼음판 같은 북부 국경의 모습과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야라, 나 갑자기 숨이 잘 안 쉬어져.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제 옆자리에 앉은 노암이 창백하게 질린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고 두 손은 좌석에 손잡이를 터질 듯이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관광지인 줄만 알았던 이 나라가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살벌한 무기가 밀집해 있는 화약고라는 잔인한 현실이 우리의 목을 옥죄어왔습니다. 몇 번의 삼엄한 군사 검문소를 거친 끝에 마침내 버스는 공동경비구역 판문점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피부를 도려낼 듯한 날 선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도는 것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미동조차 하지 않고 바위처럼 굳건하게 서 있는 헌병들의 짙은 선글라스 너머로 시퍼런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안내 장교의 엄격한 통제에 따라 푸른색 단층 건물들이 늘어선 본회의장 구역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밑에 그어진 콘크리트 연석 하나, 그 얇고 허술해 보이는 선 하나를 경계로 공기의 무게마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생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발끝이 닿아 있는 저 얇은 선이 바로 군사분계선입니다.
저 선을 단 한 걸음이라도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의 영토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통역관의 서늘한 목소리에 우리는 일제히 발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맞은편을 바라본 순간 심장이 그대로 바닥으로 쿵 하고 곤두박질 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과 10여 미터 앞 잿빛 건물 계단 위에서 회갈색 군복을 입은 북한군 병사들이 망원경을 들고 우리를 짐승처럼 빤히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는 언제든 불을 뿜을 수 있는 수천 문의 장사정포와 미사일이 서울을 향해 장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평화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숨막히는 고요함은 전쟁이 완전히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방아쇠를 당기는 손가락을 멈추고 70년째 서로의 목줄을 쥐고 있는 극도로 위험한 일시정지 상태일 뿐이었습니다. 적의 살기가 10m 앞에서 피부를 태울 듯 쏟아지는 이 끔찍한 공포는 아이언돔의 보호 아래 살아가던 우리 이스라엘의 긴장감보다 훨씬 더 원초적이고 소름 끼치는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서둘러 버스에 올라타 판문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세계관을 완전히 산산조각낸 진정한 기적과 충격은 판문점의 그 삼엄한 철조망이 아니라 그곳을 떠나 서울 도심으로 다시 돌아오는 1시간 남짓한 버스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버스가 임진강을 지나 자유로를 타고 남쪽으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30분, 40분, 그리고 50분. 불과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무렵 창밖의 풍경은 마치 영화의 필름이 편집으로 뚝 끊겨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듯 완벽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시퍼런 철조망과 콘크리트 대전차 방호벽이 있던 자리에는 힙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통유리, 카페와 번쩍이는 대형 쇼핑몰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소총을 메고 경계 근무를 서던 군인들 대신 예쁜 옷을 입고 한 손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든 젊은 연인들이 벚꽃 흩날리는 거리를 걸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눈앞에서 북한군의 망원경을 마주하고 사시나무 떨듯 떨었던 우리는 이 지독하게 이질적이고 비현실적인 공간의 연속성에 완전히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돼? 야라, 방금 저 사람들이 웃으면서 셀카 찍는 거 봤어? 창밖에서 눈을 떼지 못하던 타마르가 거의 울부짖다시피 소리쳤습니다. 1시간이야. 겨우 버스 타고 50km 달렸다고. 차가 막히지도 않았어. 저기 북쪽 끝에서는 당장 내일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사람들이 총을 들고 노려보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1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스크림을 먹고 카페에서 수다를 떨 수가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뇌 구조가 어떻게 생겨먹은 거야? 노암 역시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에서는 국경지대의 긴장감이 그 즉시 사회 전체의 혈관을 타고 퍼져 일상을 완전히 잠식해버립니다. 국경에서 70km 떨어진 텔아비브 한복판에서도 적의 로켓이 발사되면 그 즉시 온 도시의 사이렌이 울리고 사람들은 마시던 커피를 집어 던지고 짐승처럼 방공호로 기어 들어갑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그 전쟁의 공포를 일상과 분리해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우리보다 훨씬 가깝고 쏟아질 화력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그 끔찍한 공포를 자신들의 평범한 일상 안으로 절대 끌어들이지 않았습니다. 머리 위에는 핵폭탄을 이고 불과 50km 앞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재래식 군대가 진을 치고 있지만 그들은 오늘 점심에 어떤 맛집을 갈지 이번 주말에 어떤 영화를 볼지 고민하며 눈부시게 삶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거리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한국의 젊은이들을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거대한 깨달음이 번개처럼 내리쳤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끌어올린 진짜 기적의 정체는 수백만 대의 자동차 수출이나 세계 1위의 반도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협을 무시하는 허세가 아니라 위협의 한가운데서도 결코 정상적인 삶을 포기하지 않는 무서운 내성이었습니다. 전쟁의 공포가 내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기어코 오늘 하루를 눈부시게 살아내겠다는 그 지독하고도 찬란한 의지. 한국인들은 총이나 대포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이라는 이름의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무기를 들고 적의 위협에 통쾌하게 맞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버스가 복잡한 서울 시내 중심가에 진입하며 속도를 줄였습니다. 제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위대한 일상을 만들어내는 엔진, 이 사회를 무너지지 않게 톱니다. 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게 하는 한국인들의 진짜 얼굴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우리는 화려한 지상 세계를 잠시 떠나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얽히고 설켜 살아가는 서울의 지하 세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법이나 경찰의 통제 따위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높은 이성과 양심이 만들어낸 지하철 안의 모세의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기로 무장한 군대보다 훨씬 더 질서 정연하고 위대한 시민들의 행진이었습니다. 판문점의 서늘한 철조망과 서울 도심의 눈부신 평화가 공존하는 그 기적 같은 간극을 목격한 다음 날, 우리는 화려한 빌딩 숲의 지상 세계를 잠시 벗어나 수백만 명의 서울 시민들이 매일같이 얽히고 설켜 살아가는 거대한 지하 세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갈리아 선생님은 우리에게 한국 사회를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든든하게 지탱하고 있는 진짜 엔진, 바로 보이지 않는 시민의식의 끝판왕을 경험하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막 시작된 강남의 어느 거대한 지하철역 입구로 내려가자마자 우리는 엄청난 시각적, 청각적 압도감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지하 광장과 수많은 환승 통로를 가득 메운 채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의 물결, 검은 머리의 파도가 마치 거대한 강물처럼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학생들에게 이렇게 사람이 빽빽하게 밀집된 공간은 본능적으로 극도의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텔아비브나 예루살렘에서 수백, 수천 명이 모인 광장이나 역사는 언제나 자살, 폭탄 테러범들의 가장 먹음직스러운 1순위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주변 사람들의 손이나 가방을 경계하는 버릇이 뼛속 깊이 배어 있습니다.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이 수많은 인파 속에 누가 가방에 폭발물을 숨겨 들어와도 절대 모를 텐데 압사당하지 않으면 다행이겠어. 타마르가 제 옷깃을 꽉 움켜쥐며 두려움에 질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잔뜩 겁을 먹은 채 서로의 팔을 엮고 지하 30m 아래의 승강장으로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승강장에는 선로로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투명한 유리 벽, 스크린 도어가 끝없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곧이어 안내 방송과 함께 거대한 열차가 바람을 일으키며 승강장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열차 안은 이미 발 디딜 틈조차 없이 꽉 들어찬 이른바 지옥철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문이 열리는 순간 사람들이 먼저 타기 위해 서로를 거칠게 밀치고 소리를 지르며 아수라장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대중교통은 항상 시끄럽고 치열합니다. 이스라엘 특유의 당당함을 뜻하는 후츠파 정신이라는 명목 아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낯선 사람과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일이 다반사니까요. 그런데 문이 스르륵 열리는 순간 제 눈앞에서 구약 성경에서나 읽었던 믿을 수 없는 거룩한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문 앞에 빽빽하게 서 있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마치 짠 것처럼 양옆으로 쫙 갈라지며 길을 터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반으로 갈랐던 것처럼 열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안전하게 내릴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호루라기를 불며 통제하는 것도 아니었고 곤봉을 든 군인이 위협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규칙에 따라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완벽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물결에 자연스럽게 휩쓸려 열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 공기는 사람들의 열기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콩나물시루처럼 꽉 찬 만원 전철 한가운데서 저는 도무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야라, 저기 좀 봐. 다들 서서 가느라 다리가 끊어질 것 같은데 왜 저기 딱 한 자리는 텅텅 비어 있는 거야? 노암이 턱을 벌린 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발을 뻗을 틈도 없는 그 복잡한 공간에 분홍색으로 칠해진 좌석 하나가 완벽하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좌석 바닥과 등받이에는 임산부를 배려하는 표시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제 바로 앞에서 무거운 서류 가방을 들고 땀을 뻘뻘 흘리는 넥타이, 차림의 직장인도 굽 높은 구두를 신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젊은 여성도 그 빈자리에는 절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었다면 빈자리는 그 즉시 전쟁터가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지 목소리를 높여 증명하는 사람만이 앉을 자격이 주어지니까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당장 내 다리가 퉁퉁 부어올라 터질 것 같아도 그 자리를 마치 건드려서는 안 되는 신성한 성역처럼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언제 탈지 모르는 이름 모를 임산부와
새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당연한 권리와 편안함을 기꺼이 포기하는 그 거룩한 배려. 그것은 벌금이나 몽둥이로 강제할 수 있는 통제가 아니라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오랜 시간 다듬어온 가장 숭고한 의식의 결정체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배려심, 그것이 바로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장착된 진짜 아이언돔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깊은 감동을 안고 우리는 시원한 강바람이 부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강줄기와 그 위를 가로지르는 수많은 대교들이 뿜어내는 오색찬란한 야경은 넋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끝없이 열려있는 개방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강이나 호수 같은 주요 수원은 독극물 테러를 막기 위해 철조망과 무장 경비로 철저히 통제됩니다. 하지만 한강은 펜스 하나 없이 시민 모두에게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한국의 명물이라는 배달치킨을 시켰습니다. 정확한 주소도 없는 캄캄한 공원 잔디밭 한가운데로 25분 만에 따끈한 치킨 상자를 들고 나타난 오토바이 배달원을 보며 우리는 위치 추적 마법이라도 쓴 것이냐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부른 배를 두드리며 강변을 따라 산책을 하던 중 우리는 다양한 운동기구들이 모여있는 무료 야외 헬스장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 철봉 앞에서 끙끙대고 있을 때 머리가 하얗게 센 백발의 할아버지 한 분이 하얀색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경계했습니다. 밤거리에 낯선 남자의 접근은 우리에게 곧 잠재적 위협이니까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주름진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띠며 믿을 수 없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샬롬, 이스라엘에서 왔나 보구먼. 정확한 히브리어 인사였습니다. 우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자 할아버지는 껄껄 웃으며 유창한 영어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중동 사막에서 땀 흘리며 건설 노동자로 10년 넘게 일했었지. 그때 이스라엘의 집단 농장인 키부츠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고 말이야. 할아버지는 탄탄한 팔뚝으로 직접 운동기구 시범을 보여주시며 한강의 검은 물결을 아련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학생들, 지금은 이 강물이 아름답게 반짝이지만 내가 꼬마였을 때 이 강물은 전쟁통의 피로 물들어 붉은 빛이었단다. 폭격에 무너진 다리 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지.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 중동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독일의 어두운 탄광에서 피땀 흘려번 돈으로 이 나라를 다시 세운 거야. 지금 우리 손주들이 테러 걱정 없이 이 잔디밭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세대가 인생을 바쳐서 지켜낸 가장 값진 훈장이란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친절, 그리고 상처를 딛고 일어선 세대의 거룩한 자부심.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며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에도 우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노인들은 대부분 강인한 참전 용사 출신이지만 그들의 눈동자에는 늘 적을 향한 경계와 트라우마가 서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의 산업화 세대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치열하게 살아남은 자의 여유와 타인을 보듬어 안는 거대한 품격이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 시내의 한 인문계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학교 식당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최고급 호텔 뷔페 수준의 따뜻한 닭갈비와 미역국을 먹으며 첫 번째 충격을 받았던 우리는 점심시간이 끝나고 종이 울렸을 때 두 번째 충격을 받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업 종이 울리자마자 한국 고등학생들이 교실 뒤편 사물함에서 일제히 빗자루와 물걸레를 꺼내 들더니 자기들이 공부하는 책상 밑과 복도 바닥을 무릎을 꿇고 묵묵히 닦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학교에서 청소는 돈을 받는 외부 용역 업체의 목지입니다. 우리는 그저 머리를 써서 엘리트가 되는 법만 배우지 내 손에 먼지를 묻히는 법은 배우지 않습니다. 돈을 주고 청소부를 쓰면 편할 텐데 왜 너희들이 직접 땀 흘리며 교실을 닦는 거야? 노함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묻자 걸레를 쥐고 있던 안경 낀 여학생이 이마에 땀을 닦으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생활하는 내 공간이잖아요. 내가 어지럽힌 쓰레기를 남이 치우게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친구들이랑 다 같이 바닥을 쓸다 보면 서로 협동하는 법도 배우고 진짜 책임감이 뭔지 알게 되거든요. 책임감. 그 단어가 제 심장을 거세게 내리쳤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세상을 바꾸는 하브루타 토론을 앵무새처럼 외쳤지. 정작 내 발밑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를 남을 위해 줍는 헌신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아이들은 매일 빗자루질을 하며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고 자신을 낮추는 법, 즉 진짜 세상을 이끌어갈 훌륭한 리더십을 몸으로 직접 새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배움들로 가득 찼던 서울 여행의 마지막 날, 갈리아 선생님은 우리에게 명동에서의 반나절 자유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한국의 뷰티와 패션을 마음껏 즐기라는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화려하고 눈부신 명동의 거리 한복판에서 우리가 그토록 쌓아 올렸던 한국 사회에 대한 믿음과 안도감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끔찍한 재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말입니다. 갈리아 선생님이 약속하신 자유시간의 날이 밝았습니다. 목적지는 아시아 패션과 화장품의 거대한 성지라고 불리는 서울 명동이었습니다. 지하철역 계단을 걸어 지상으로 올라서자마자 엄청난 인파와 화려한 간판들이 폭포수처럼 우리를 덮쳤습니다. 길거리 스피커에서는 심장을 울리는 K-팝 댄스 음악이 터져나왔고 공기 중에는 떡볶이와 버터 구이 오징어의 달콤하고 매콤한 냄새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과 화려하게 꾸민 한국의 젊은이들이 거대한 강물처럼 거리를 가득 메우고 흘러갔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여학생들에게 한국의 뷰티 브랜드는 유튜브 화면 속에서만 존재하던 전설적인 보물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곧장 커다란 화장품 매장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야라, 이거 색깔 진짜 예쁘다. 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타마르가 복숭아 빛깔의 립스틱을 입술에 대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매장의 젊은 직원은 영어가 아주 유창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잠재적인 폭동 세력이나 언제 총을 꺼낼지 모르는 군인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외모 가꾸기에 관심이 많은 평범하고 귀여운 18살짜리 소녀들로 대해주었습니다. 제 손등에 여러 가지 스킨과 로션을 발라주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 직원의 친절한 미소 앞에서 문득 제 가슴 한구석이 날카롭게 저려왔습니다. 불과 몇 달 뒤면 저는 이 길게 기른 머리카락을 남자처럼 짧게 잘라내고 흙먼지가 날리는 건조한 사막의 훈련장으로 끌려가야 합니다. 예쁜 화장품 파우치 대신 묵직하고 차가운 탄창 조끼를 둘러매고 립스틱 대신 얼굴에 새카만 위장 크림을 덕지덕지 발라야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모든 청춘들이 피할 수 없는 잔인한 운명이니까요. 나도 그냥 이렇게 예쁜 원피스를 입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빵을 먹으며 평범하고 예쁘게 살고 싶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서글픈 마음을 억누르는데 밖에서 맛있는 냄새가 유혹했습니다. 우리는 양손에 쇼핑백을 한가득 든 채로 거리 한가운데 서서 뜨거운 치즈 호떡을 호호 불며 베어 물었습니다. 전쟁, 방공호, 대피훈련, 테러범. 평생을 우리 뇌리에 엉겨붙어 있던 그 끔찍하고 무거운 단어들을 아주 잠시나마 완벽하게 잊을 수 있었던 찰나의 눈부신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비눗방울처럼 허무하고 순식간에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점심을 먹기 위해 인파를 뚫고 좁은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앞을 걷던 타마르가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멈춰 서더니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길을 걷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타마르, 왜 그래? 벌레라도 밟았어? 없어. 지갑이 없어졌어. 내 가방 지퍼가 열려 있다고. 순간 우리 주변의 공기가 빙점 아래로 얼어붙었습니다. 타마르의 열려있는 크로스백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두꺼운 분홍색 가죽 지갑 안에는 신용카드 그리고 비상금으로 환전해둔 현금 50만 원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소녀들에게 외국 한복판에서의 분실은 곧 생존이 박탈되는 거대한 재앙을 의미합니다. 특히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된 이스라엘식 사고방식에서 수만 명이 붐비는 거리. 한복판에서 지갑이 사라졌다는 것은 100% 누군가 고의로 훔쳐갔다는 뜻이었습니다. 게다가 주인 없이 길바닥에 떨어진 지갑이나 가방은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해 로봇으로 폭파해버리거나 반경 100m를 전면 통제하는 무시무시한 테러 의심 물품으로 취급받습니다. 누군가 우연히 주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든 거액의 현금을 보고 돌려줄 리가 만무했습니다. 어떻게 나 카드도 없고 현금도 없어. 아까 그 좁은 화장품 골목에서 누군가 내 어깨를 치고 지나갔어. 분명히 소매치기범의 짓이야. 타마르는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짐승처럼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노암의 머릿속에도 붉은색 경계 경보 사이렌이 미친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천사처럼 다정하고 친절해 보였던 거리를 걷는 수많은 한국인들이 순식간에 우리의 돈을 노리는 교활한 범죄자와 용의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너무 완벽하다 했어. 세상에 천국은 없어. 여기도 결국 약육강식의 정글이고 사람 사는 똑같은 곳이야. 우리의 방심을 노린 거야.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인간을 향한 지독한 불신과 혐오가 다시 독버섯처럼 뱀의 머리를 쳐들었습니다. 우리는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손으로 갈리아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은 근처에 있는 파출소로 당장 뛰어들어가 위치를 전송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우리는 숨을 헐떡이며 명동 골목 모퉁이에 있는 작은 경찰 파출소 문을 열고 뛰어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찰서는 항상 분노에 찬 범죄자들과 고함 소리로 시장통처럼 바쁘고 고압적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단순한 지갑 분실 따위는 서류 한 장 던져주고는 찾으면 연락 주겠다는 영혼 없는 대답으로 문전박 대당하기 일쑤입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얼굴로 파출소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슨 큰일이 있으십니까? 제복을 단정하게 입은 중년의 경찰관 아저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우리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맞이했습니다. 타마르가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경찰관은 눈살을 찌푸리며 짜증을 내는 대신 무전기를 집어들고 턱을 쓰다듬으며 아주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갑을 꺼내서 결제한 장소가 어디인가요? 이동한 동선을 지도에 짚어주실 수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명동거리는 감시 카메라가 구석구석 다 있어서 동선을 추적하면 분명히 단서가 나올 겁니다. 그는 마치 자기 친딸의 일처럼 꼼꼼하고 다정하게 우리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 귀에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범인을 잡는다 한들 이미 현금 50만 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테니까요. 우리는 파출소 낡은 소파에 쪼그려 앉아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으며 기다렸습니다. 1분이 1년 같았습니다. 10분, 20분, 그리고 30분이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타마르의 울음소리는 체념의 흐느낌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파출소 유리문이 달그락거리며 열리더니 점퍼 차림의 평범하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한국인 아저씨 한 분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저기 떡볶이 골목 길바닥에 이게 떨어져 있길래 주워왔습니다. 외국인 것 같은데 빨리 찾아주셔야겠어요. 그 아저씨의 거칠고 투박한 손에 들려있는 것. 그것은 두 눈을 씻고 봐도 명백한 타마르의 분홍색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내 지갑이에요. 타마르가 스프링이 튕기듯 튀어나가 지갑을 낚아챘습니다. 경찰관이 미소를 지으며 타마르에게 내용물을 확인해보라고 턱짓을 했습니다. 타마르가 벌벌 떨리는 손으로 지갑의 지퍼를 열었습니다. 신용카드 2장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퍼 안쪽에 접어두었던 노란색 5만원권 지폐 10장. 단 한 장도 100원짜리 동전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돈이 다 있어요. 하나도 안 없어졌어요. 진짜 다 있어요. 우리는 귀신이라도 본 사람들처럼 입을 떡 벌리고 지갑을 주워온 아저씨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사례금이라도 꺼내서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제가 지갑에 손을 뻗었을 때 아저씨는 쑥스러운 듯 사람 좋은 헛기침을 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유 됐습니다. 외국 와서 지갑 잃어버리고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어. 찾아갔으면 다행이지. 앞으로는 가방 지퍼 꼭 잠그고 다녀요. 남은 여행 재밌게들 하고. 아저씨는 자신의 이름표도 연락처도 그 흔한 커피 한 잔의 보상도 원하지 않은 채 다시 유리문을 열고 쿨하게 명동의 인파 속으로 사라지셨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숨을 쉬는 방법조차 잊어버린 채 파출소 바닥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낯선 타인들이 어깨를 부딪히며 지나가는 번화가 길바닥에 돈 뭉치가 든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30분 만에 내용물 하나 건드리지 않은 채 그대로 돌아왔다. 이것은 제가 배운 물리학이나 통계학의 확률로는 도저히 계산될 수 없는 완벽한 기적이었습니다. 경찰관 아저씨가 따뜻한 녹차 3잔을 타서 우리 손에 쥐어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많이 놀랐죠? 한국에서는 카페 테이블 위에 지갑이나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에 다녀와도 아무도 안 훔쳐가요. 감시 카메라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남의 물건은 함부로 탐내지 않는다는 게 여기 사람들의 아주 당연한 상식이거든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타마르가 손에 쥐고 있던 종이컵을 툭 떨어뜨리더니 파출소 앞 아스팔트 길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엉엉 소리 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의 공포와 절망 섞인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거대하고 압도적인 감동, 그리고 평생을 의심과 경계 속에서 살아왔던 자신의 비참한 삶에 대한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카타르시스의 눈물이었습니다. 저와 노암 역시 타마르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차갑고 두꺼운 벽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테러를 막기 위해 국경에 세운 분리장벽, 외부인을 경계하기 위해 집 주변에 둘러친 높은 담벼락, 그리고 무엇보다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 타인을 무조건 의심하고 봐야 한다는 우리 마음속의 잔인한 불신의 벽. 그 벽이 있어야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고 세뇌당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곳 대한민국 명동 한복판에서 그 견고했던 불신의 벽이 이름 모를 평범한 시민의 따뜻한 손길 한 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타인의 약점과 불행을 이용해 내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잃어버린 것을 때가 없이 찾아주는 위대한 인간성에 대한 예의. 파출소를 나서며 올려다본 서울의 밤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를 집어삼킬 듯 무섭게 보이던 명동의 인파가 이제는 서로의 등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수만 명의 천사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우리는 이 눈부신 천국을 떠나 다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지옥 같은 현실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호텔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밤을 꼬박 새우며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그리고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 무서운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아침이 무겁게 밝았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는 귀국일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오는 아이들의 수다 소리로 시끄러웠을 호텔 로비는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끔찍한 침묵 속에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도착했던 첫날, 밤의 그 벅찬 설렘과 경이로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 다시 그 지독한 적색경보, 사이렌과 스판지아, 방공호가 기다리는 참혹한 전쟁터로 돌아가야 한다는 억눌린 절망감이 로비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각자의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로비 중앙으로 모였습니다. 오전 11시에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전세 버스에 올라타야만 했습니다. 인솔 책임자인 갈리아 선생님이 굳은 표정으로 인원 점검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차례대로 숫자를 세어 나가던 선생님의 표정이 돌연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선생님이 떨리는 손으로 명단을 짚으며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잠깐만, 야라가 어디 갔지? 선생님의 다급한 외침에 아이들이 일제히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타마르가 당황한 얼굴로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까 아침 일찍 방에서 짐을 챙길 때 먼저 1층 로비로 내려가서 기다린다고 했는데요. 화장실에 간 거 아닐까요? 하지만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저는 로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사색이 된 얼굴로 제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된다는 차가운 기계음만이 허공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순식간에 호텔 로비는 통제 불능의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초비상 사태다. 당장 호텔 보안팀을 전부 호출하고 영사관과 이스라엘 대사관에 즉시 연락해. 갈리아 선생님의 목소리가 미친 듯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최고위 장성의 딸이 그것도 타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짐을 남겨둔 채 돌연 실종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10대 소녀의 철없는 가출이 아니라 중동의 적대적인 테러 조직이나 적성 세력과 연계된 끔찍한 납치 혹은 테러 사건일 가능성을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국가안보 차원의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선생님의 머릿속에는 이미 제가 괴한들에게 납치되어 인질극의 희생양이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핏빛으로 스쳐 지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공포에 질려 경찰과 특공대를 부르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저는 무장 괴한들의 비밀 아지트가 아니라 호텔에서 멀리 떨어진 전혀 다른 공간에 홀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서울의 중심, 광화문 내거리에 위치한 거대한 지하 서점, 교보문고였습니다. 그날 새벽 일찍 눈이 떠진 저는 도무지 이대로 순순히 짐을 챙겨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견딜 수 없는 거대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일주일 동안 제 온몸의 세포로 느꼈던 이 위대한 평화, 이 자유로운 공기, 타인을 향한 이 사람들의 눈부신 신뢰와 마음을 어떻게든 제 캐리어 속에, 아니 제 가슴과 영혼 속에 영원히 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마르가 잠든 사이 책상 위에 짧은 쪽지 하나만을 남긴 채 무작정 호텔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청소를 하러 들어오신 메이드 아주머니께서 그 쪽지를 빈 종이인 줄 알고 실수로 치워버렸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광화문 지하에 자리 잡은 그 거대한 서점의 입구에 들어선 순간 저는 완전히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 위치한 거대한 공간이라는 점은 우리 이스라엘의 대피용 벙커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채우고 있는 공기와 사람들의 표정은 정반대였습니다. 눈앞에 끝도 없이 펼쳐진 거대한 나무 책장들, 수백만 권의 책들이 뿜어내는 묵직하고도 달콤한 종이 냄새, 그리고 그 지식의 숲에서 평온한 얼굴로 책을 읽고 있는 수많은 한국인들, 바닥에 편하게 주저앉아 동화책을 읽고 있는 어린아이들, 선체로 경제 잡지를 진지하게 넘겨보는 직장인들, 돋보기 안경을 끼고 묵직한 역사책을 정독하는 백발의 노인들. 우리 이스라엘의 서점은 절대 이렇게 조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토론하는 훈련을 받은 민족이라 서점에서도 시끄럽게 언성을 높이며 대화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창문 없는 지하 공간은
테러의 공포를 극대화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빛에는 늘 초조함이 서려 있죠. 그런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이곳은 불안에 떠는 피난처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지식의 거대한 벙커였습니다. 귀를 찢는 사이렌 소리나 무전기 소리 대신 오직 사람들이 조용히 책장을 사각사각 넘기는 거룩한 소리만이 그 거대한 지하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한국어 교육 교재 코너와 역사책이 꽂혀있는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초급 한국어 첫걸음, 한국의 근현대사, 위인 이순신과 세종대왕. 저는 닥치는 대로 책을 집어들고 차가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배워야 해. 반드시 알아내야 해. 이 나라가 어떻게 폐허 속에서 이렇게 강하고 아름답게 일어설 수 있었는지, 어떻게 총구로 서로를 겨누지 않고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지켜낼 수 있었는지, 이 글자 속에 분명히 그 위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야. 책을 한 권 한 권 더듬거리며 펼쳐보던 저는 어느새 소리 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한국의 역사책에서 세종대왕이라는 위대한 군주가 그를 모르는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눈이 멀어가는 고통을 참아가며 직접 쉬운 글자를 발명했다는 대목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무자비한 무력이 아니라 따뜻한 문자로, 사람을 베는 칼이 아니라 마음을 울리는 붓으로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품어 안은 위대한 리더십.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군인이십니다. 나라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적의 심장을 어떻게 뚫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적을 죽일 수 있는지를 평생토록 밤낮 없이 고민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이 대한민국의 위대한 리더들과 시민들은 어떻게 하면 적을 죽일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타인을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70년을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방전되어 까맣게 꺼진 줄도 모른 채 시간의 흐름조차 완전히 잊은 채로 저는 서점 구석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의 한글 자음과 모음을 서툰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 따라 그리며 맹세하고 또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다시 올 거야. 꼭 다시 돌아와서 이 위대한 언어를 제대로 배우고 이 나라의 숭고한 정신을 우리 이스라엘에 심을 거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거칠게 하지만 아주 간절하게 꽉 부여잡았습니다. 야라.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머리카락이 엉망으로 헝클어진 갈리아 선생님과 2명의 한국 경찰관 아저씨들이 숨을 헐떡이며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두 눈은 핏줄이 터질 듯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너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우리가 널 잃어버린 줄 알고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는지 알아? 선생님은 제 등짝을 때리며 화를 내시는 대신 그대로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저를 부서져라, 와라 끌어안고 짐승처럼 펑펑 오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경찰관 아저씨가 무전기에 대고 한국어로 상황을 전파하며 놀란 제 머리를 따뜻하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명동부터 광화문까지 이어지는 수천 대의 방범용 감시 카메라 동선을 추적해 저를 기적처럼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무릎 위와 바닥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책들을 가리키며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엉엉 울먹였습니다. 죄송해요 선생님. 도망치려던 게 아니었어요. 나쁜 사람들에게 납치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걸 가져가고 싶었어요. 총알과 방독면 대신 진짜 사람을 살리는 이 대한민국의 위대한 마음을 제 캐리어에 담아가고 싶었어요. 제 무릎 위에는 초급 한국어 첫걸음이라는 두꺼운 교재 한 권과 영문판, 한국의 역사라는 책이 소중하게 안겨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제 품에 안긴 그 책들을 보시더니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거칠게 닦아내고는 저를 단단하게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래, 가자 야라. 비행기 시간 늦겠다. 네가 가슴에 안고 있는 그 책들은 선생님이 사주마. 그게 우리가 이 나라에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무기일 테니까. 우리는 경찰차의 호의를 받으며 사이렌을 울리고 호텔로 극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로비에서 벌벌 떨며 기다리던 친구들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제 등짝을 마구 때리며 험한 욕을 쏟아내다가 결국 다 같이 둥글게 끌어안고 엉엉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가까스로 전세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는 무거운 진동을 울리며 인천공항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광화문 광장과 그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늠름한 이순신 장군 동상을 하염없이 그리고 아주 간절하게 눈에 담았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1시간 남짓한 버스 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짙은 침묵만이 무겁게 감돌았습니다. 우리 20명의 학생들과 선생님 모두가 완벽하게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돌아가기 싫다. 이 눈부신 천국을 떠나
다시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갈리아 선생님이 조용히 제 옆자리로 다가와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정한 목소리로 제게 물으셨습니다. 야라, 아까 서점 바닥에 엎드려서 뭘 그렇게 무섭게 펜으로 꾹꾹 눌러 쓰고 있었니? 책 사이에 소중하게 끼워 놓은 그 편지 같은 종이 말이야. 저는 주머니 속에서 아까 서점 바닥에서 적어 내려간 땀과 눈물로 얼룩진 꼬깃꼬깃한 편지지 2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수신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깊은 지하 벙커에서 붉은 레이더 화면을 노려보며 작전을 지휘하고 있을 제 아버지 이스라엘 방위군 최고위 장군님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이거 지금 마이크에 대고 읽어봐도 될까요? 다른 친구들에게도 제가 한국에서 내린 결론을 꼭 들려주고 싶어서요. 선생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맨 앞에 운전석 옆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헝거리는 버스 안에서 마이크를 꽉 움켜쥔 제 양손이 미친 듯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침울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던 20명의 엘리트 수제 친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크게 심호흡을 한 뒤 천천히 마이크에 대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선언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빠. 저 야라예요. 지금 우리는 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떠나 인천공항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12시간 후면 우리는 또다시 텔아비브의 매캐한 벙커, 냄새와 고막을 찢는 사이렌 소리를 들어야만 하겠죠. 아빠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일주일 전 이스라엘을 떠날 때 아빠는 분명히 저에게 경고하셨죠. 한국은 우리 이스라엘과 똑같이 불행하고 위험천만한 화약고라고. 수도 바로 코앞에 적의 대포가 겨누어져 있는 끔찍한 나라라고 하셨죠. 하지만 아빠 정말 죄송해요. 아빠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최고위 장군이시지만 아빠의 그 완벽했던 정보력은 이번만큼은 완벽하게 틀렸어요. 우리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이곳 대한민국은 우리 이스라엘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우리는 생존의 공포에 질려 국경에 거대한 콘크리트 담을 높게 쌓아 올렸지만 이 나라 사람들은 생존하기 위해 전 세계를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어요. 우리는 적을 한 명이라도 더 죽이기 위해 날카로운 M16 총을 들었지만 이들은 친구를 만들기 위해 먼저 따뜻한 손을 내밀었어요. 아빠, 저는 판문점에서 철조망과 북한군을 보며 숨이 막힐 듯한 공포를 느꼈어요. 하지만 불과 50km 버스로 단 1시간 거리를 달려 서울 도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끔찍한 위협을 불과 1시간 거리에 두고도 사람들은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한밤중에 한강에서 돗자리를 펴고 웃으며 치킨을 먹고 있었어요. 아빠는 항상 저에게 평화는 압도적인 무력과 힘으로만 지킬 수 있다고 가르치셨죠. 강한 군대만이 우리를 살게 한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아빠가 우리 가족과 조국을 지키기 위해 밤낮 없이 고생하시는 거 저는 세상 누구보다 잘 알고 뼛속 깊이 존경해요. 하지만 아빠,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이곳 한국에서 목격한 진짜 평화는 힘으로 억누른 가짜가 아니었어요. 이곳의 평화는 차가운 미사일이나 군대가 아니라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서로를 굳게 믿는 눈부신 신뢰가 튼튼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내가 밤길을 걸어도 절대 안전할 거라는 굳건한 믿음. 내가 피곤해도 임산부 자리는 당연히 비워둬야 한다는 따뜻한 배려. 내가 길바닥에 50만 원이 든 지갑을 떨어뜨려도 누군가 반드시 파출소에 가져다 줄 거라는 그 위대한 믿음. 그 보이지 않는 시민들의 양심과 신뢰가 우리 이스라엘의 수천 대의 탱크와 아이언, 돈보다 1000배 만배는 더 든든하고 강력하게 이 사회를 지켜내고 있었어요. 아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방독면 없이 깊은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제 어깨를 평생 짓누르던 그 잔인한 긴장과 억압이 사라진 자리에 진짜 인간다운 자유가 가득 채워졌어요. 그냥 총 없는 세상에서 평범한 18살 소녀가 되어 새벽에 라면을 먹고 화장품을 고르고 책을 읽는 평범한 일상이 사람을 이토록 미치도록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지 저는 18해 만에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빠, 저 부탁이 있어요. 아니, 이건 제 결심이에요. 저를 다시 이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꼭 보내주세요. 전쟁이 무서워서 비겁하게 도망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배우고 싶어졌어요. 아무것도 없는 잿더미와 폐허 속에서 어떻게 사람의 힘만으로 이런 품격 있는 선진국을 만들었는지, 어떻게 전쟁의 미움 대신 타인을 배려하는 정을 심을 수 있었는지, 저는 그 기적의 비밀을 한국어로 공부해서 우리 이스라엘도 대한민국처럼 아름답게 바꿀 거예요. 더 이상 우리 동생들이 사이렌 소리에 벌벌 떨며 지하로 숨지 않는 진짜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저 곧 다가올 징집을 마치고 나면 이스라엘 대학 대신 무조건 한국의 대학교로 유학을 갈래요.
이제 저는 무겁고 차가운 총 대신 한국어 책을 들 거예요. 어둡고 습한 지하 벙커 대신 빛이 가득한 교보문고 서점으로 갈 거예요. 아빠, 부디 이런 제 결심을 한국에서 다시 태어난 아빠의 딸 야라를 응원해주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다 읽어내렸을 때 공항으로 향하는 전세 버스 안은 그야말로 거대한 눈물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던 노암도, 제 옆에서 입술을 깨물던 타마르도, 그리고 언제나 강인하고 철두철미한 군인 같았던 갈리아 선생님조차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짐승처럼 오열하고 계셨습니다. 그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액체는 단순한 슬픔이나 이별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총구의 공포에 짓눌려 살았던 아이들이 마침내 자신들이 살아가야 할 진짜 인간다운 삶의 길을 찾았다는 벅찬 카타르시스와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갈리아 선생님이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제 손에서 마이크를 건네받으셨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는 심하게 젖어 갈라져 있었습니다. 야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선생님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우리 어른들이 너희에게 정말로 미안하다. 어른들의 옹졸한 두려움이 너희에게 가르친 세상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비좁았어. 너희가 지난 일주일 동안 대한민국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그 모든 기적이 전부 맞다. 우리가 100년 동안 부르짖었던 총칼보다 한국이 70년 동안 땀 흘려 증명해낸 이 배려와 신뢰가 정답일지도 몰라.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선생님이 내 직을 모두 걸고서라도 교육부 장관에게 정식으로 보고서를 올릴게. 너희가 한국에서 목격한 이 경이롭고 위대한 품격을 우리 학교의 어린 후배들도 똑같이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바꾸겠다고 선생님이 약속하마. 선생님의 굳은 약속에 아이들이 눈물을 닦아내며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고개를 돌려 버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거대한 바다를 가로지르는 인천대교 너머로 붉은 석양이 장관을 이루며 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붉게 물든 대한민국의 거대한 하늘이 짧지만 너무나도 강렬했던 일주일을 보낸 우리 외국인 소녀들에게 다정하게 작별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인천공항, 출국 심사대를 통과해 탑승구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은 일주일 전 입국할 때와는 180도 정반대의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이 공항에 첫 발을 디딜 때는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지옥에 오면 어쩌나 하는 원초적인 공포뿐이었지만 지금 비행기에 오르는 우리의 심정은 너무나도 달콤하고 평화로웠던 지상의 천국에서 억지로 쫓겨나는 비참한 기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20명 학생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힘차고 가벼웠습니다. 제 무거운 캐리어 속에는 한국어 첫걸음 책이 소중하게 들어있었고 제 뜨거운 가슴 속에는 대한민국이 심어준 거대한 꿈이라는 씨앗이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었으니까요. 비행기에 올라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윽고 거대한 엔진음을 내며 비행기가 한국의 땅을 박차고 밤하늘로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별의 강물처럼 반짝이는 서울의 눈부신 야경이 점점 작게 멀어져 갔지만 그 따뜻한 신뢰의 빛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눈부신 등대처럼 굳게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방위군 최고위 장성의 딸 야라와 하레알, 국제학교 엘리트 학생들의 기적 같은 서울 여행기를 함께 하셨습니다. 전쟁의 폐허와 분단의 절망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동의 사막과 독일의 탄광에서 피땀 흘린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 갈라진 손이 있었고 철책선 앞에서 묵묵히 밤을 새운 젊은 청춘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지갑을 찾아주고 임산부의 자리를 비워두는 평범한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교육부 장관은 의회 연설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엘리트 아이들에게 미적분과 코딩은 가르쳤지만 낯선 타인의 지갑을 주워주는 위대한 양심은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숭고한 시민 의식 앞에 우리의 100년 엘리트 교육은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총칼보다 위대한 신뢰와 배려의 힘으로 세계 최고의 군사, 강국 엘리트들조차 눈물 흘리며 부러워하는 나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창에 자랑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친 그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얻고 싶은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는 사실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